TWA 후디니 최초 입문 강의 3강 파트 3 반동 있는 시계 만들기에 오신 여러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저를 이 영상으로 처음 만나셨거나 후디니를 처음 하시는 분들 중 이 시리즈에 처음부터 시청하길 원하시는 분은 우측 상단에 떠있는 카드를 확인해 주시면 도움이 됩니다. 개인적으로는 오늘 알려드릴 제 노하우와 개념이 FX 작업을 하는데 정말 많이 이용되는 부분이라 가장 설레는 시간 중 하나랍니다. 3강 파트 1에서부터 파트 2에 이르기까지 이 수업을 위한 빌드업이었다고 생각해도 될 것 같고요. 이번 시간은 지난 3강 파트 2 2편에 이어 반동 없이 똑딱거리는 시계를 먼저 만들어 볼 예정입니다. 이어져 오는 강의이기 때문에 미리 앞 내용을 숙지해 두시면 도움이 됩니다. 후디니를 켜고 바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까지 우리는 기본이 되는 시계 시스템을 만들어 뒀었고요. 이런 식으로 시계가 입력한 값들에 의해 제어되는 걸 만들어 뒀었고요. 그리고 외부에서 불러온 FBX 파일에 이 시계 시스템을 어떻게 적용하는지까지 이야기했었습니다. 그리고 이론 수업을 통해서 익스프레스 펑션에 대해 말씀드렸었고, 이제 파라미터에 어드밴스드 모션이라는 폴더를 만들어서 똑딱거림을 어떻게 만들지 알려드렸었습니다. 바로 해볼게요. 자, 이제 FBX 클락에서 나와서 클락 라인으로 다시 들어가 보겠습니다. 혹시 모르기 때문에 클락 라인을 복사해 주시고 새로운 복사해서 붙여 넣어 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름은 바꿔주도록 하겠습니다. 체킹이라고 쓰도록 할게요. 자, 들어가 주시면, 자, 클럭 컨트롤에서 컨트롤 노드에 에딧 파라미터 인터페이스에 들어오셔서요, 새로운 폴더를 만들어 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맨 마지막 폴더를 클릭해 보면 엔드탭 그룹을 누르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엔드탭 그룹을 꼭 눌러 주시고 그 다음 폴더를 두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어플라이 해보면요, 밑에 폴더가 생겼고요. 폴더 네임은 어드밴스드 모션이라고 쓰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이건 팁인데요, 띄어쓰기가 있는 경우에 언더바를 꼭 써주는 습관을 들이는 게 도움이 될 겁니다. 참고해주세요. 자, 컨트롤 C하고 라벨에도 똑같은 이름을 붙여 넣어주도록 하겠습니다. 어플라이 해주시고요. 이름이 바뀌는 게 확인되었죠? 그리고 우리가 T를 만들 거고 카운트를 만들 거고 대시라는 정보를 만들 겁니다. 자, 우선 T는 이 시스템 내부에 있는, 예를 들어서 프레임을 RSF로 나눈 값이기 때문에 플롯 정보가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플롯을 하나 넣어주고요. 그리고 카운트는 이제 예를 들어서 5.2초라고 했으면 5초 이런 식으로 나머지 부분을 제하기 때문에 인티저를 넣어주면 됩니다. 그리고 대시 값은 소수점 값이기 때문에 플롯을 넣어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름을 지정해 줄 건데요, 자, 우리가 이론 수업 때는 T라는 이름으로 지정을 했었는데요, 예전에 글로벌 베리어블스에 대해서 말씀드린 적이 있었는데 $T라는 정보가 있기 때문에 변수가 겹칠 우려가 있어서 타임이라고 적도록 하겠습니다. 복사해 주시고요, 붙여 넣겠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은 각각의 회차를 뜻하는 카운트를 써주고요, 복사, 붙여넣기. 마지막은 나머지 값 데시말이라는 의미로 대시 써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어플라이 눌러주면, 자, 우리가 원했던 파라미터들이 생성되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accept 눌러서 나가주시고요. 자, 그러면 타임은 어떻게 표현할 수 있을까요? 이미 이야기를 많이 했었죠. 프레임 채널에서 RSF 채널을 나눠주면 됩니다. 그러면 입력해 주자면 채널 프레임 나누기 채널 RSF. 자, 클릭을 해주면, 자, 이제 똑딱거리는 모션 자체를 볼 거기 때문에 빠르게 움직일 필요가 없으니까 프레임에 있는 곱하기 5를 지워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볼게요. 지금은 51초 9167이라는 값이 나와 있습니다. 맨 앞으로 돌려주시면, 자, 프레임 있고요, 0.041 어쩌고저쩌고가 있습니다. 그럼 이거를 프레임을 옮겨보도록 하겠습니다. 클릭해주면서 값이 증가하는 걸 확인해 볼 건데요, 자, 24프레임에 타임이 1이 되는 것까지 확인이 되었죠. 그러면 48이라면, 예를 들어서 240프레임이라면 여기에 입력할게요. 240프레임이라면 타임이 10으로 딱 떨어지는 걸 확인할 수 있고, 36프레임이면 몇일까요? 1.5가 되겠죠? 자, 1.5가 되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이제 카운트를 입력해 줄 건데요, 지난 시간에 알려드렸던 플로어 펑션을 이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플로어 치고요, 바로 열고 여기에 뭐라고 쓰면 될까요? 타임이라는 파라미터를 불러오면 되겠죠? 그러면
이렇게 쓰면 될까요? 한번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값을 눌렀을 때 1이 나오면 우리가 원하는 값이 나온 거예요. 자, 0이 나왔죠. 왜 그럴까요? 올바르게 파라미터를 불러오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자, 잘 생각하셔야 돼요. 플로어 다음에 그 안에 파라미터를 불러온다 하더라도 파라미터를 불러와주는 채널 펑션을 써줘야 합니다. 이런 식으로요. 지금처럼 되어 있다면 플로어 펑션을 이용할 건데 그 안에 들어가는 변수는 어디서 불러올 거냐면 채널 타임에서 불러올 거다. 이런 식으로 입력해줘야 앞에서 만들어둔 타임이라는 변수를 불러와서 그 위에 플로어 펑션을 적용할 수 있습니다. 자, 이제 우리가 원했던 1이 나왔죠. 자, 이제 프레임으로 옮겨보면서 값이 잘 적용이 되는지 확인해 볼게요. 타임의 값은 올라가지만 카운트는 1로 버티고 있다가 2를 넘어서는 순간에 카운트가 바뀔 것입니다. 자, 이렇게 값이 올라가고 있지만 카운트는 1로 유지가 되고 있고 2가 되는 순간 카운트가 바뀌었습니다. 그리고 마찬가지로 진행이 되고요. 자, 그렇다면 우리가 원했던 대시값을 구하는 건 간단하죠. 채널 타임에서 마이너스 채널 카운트가 될 겁니다. 대시값을 한번 확인해 볼게요. 0.58333 우리가 구하고자 했던 정보를 얻을 수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진행이 되고 있고요. 자, 이제 본격적으로 새로 만든 파라미터들을 이용해서 시계가 똑딱거리도록 보정을 해주려고 하고 있습니다. 어느 부분을 보정해 줄 거냐면요, Final, Second, FS 부분을 보정해 줄 거예요. 자, 근데 잠시만요. 제가 지난 수업 시간 때, 이론 시간 때는 잘 설명을 드렸었는데 잘못 입력해둔 부분이 있었습니다. 구독자분께서 알려주셨는데요. 정말 감사합니다. SM 부분에 이 부분이 MS와 MS 이렇게 같게 되어 있는데요. 여기 보시면 관계를 보시면 60, 60으로 같아서 그냥 그럴싸하게 지나갔던 부분입니다. 제가 틀린 거예요. 여기 MS가 아니라 M을 써줬어야 합니다. 꼭 수정해주고 지나가주세요. 자,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FS 부분을 고쳐보도록 할 건데요. 자, 이 부분을 복사해서 잠시 메모장에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FS는 이런 식으로 제작이 되어 있는 거고요. 이게 뜻하는 건 최종 각도고요. 이게 뜻하는 건 우리가 ST에서 정한 이 값에 의한 세팅 각도입니다. 그리고 프레임당 어느 정도의 속도로, 그리고 거기에 프레임을 곱해줌으로써 각도를 구했었는데요. 우린 이 부분을 보정해 줄 겁니다. 바로 카운트와 RSF를 이용해서요. 자, 한번 고쳐볼게요. 이 부분을 지워주도록 하고요. CH 카운트를 불러올 거고요. 거기에 곱하기 CH RSF를 써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결과를 한번 봐볼게요. 플레이 해보겠습니다. 자, 보이시나요? 24프레임에 한 번씩 똑딱거리면서 이동하는 시계를 완성했습니다. 자, 플레이 멈춰주시고요. 자, 이제 컨트롤 노드가 거의 완성이 되어가는 단계에 있는데요. 이름을 사실 참 투박하게 지어줬었는데 RSF라는 값을 개념적으로 이해를 해보자면 이렇습니다. 24프레임에 한 번씩 초가 바뀌고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름을 좀 있어 보이는 이름으로 바꿔주려고 하는데 뭐로 바꿔주려고 하냐면 인터벌이라는 이름으로 바꿔줄 예정입니다. 그렇다면 방법은 간단하겠죠. 에딧 파라미터 인터페이스에 오셔서 RSF의 값에 name과 라벨을 인터벌로 바꿔주면 되겠죠. 그런데 여기에 문제가 있습니다. 지금 우리는 여러 가지 파라미터들을 작업했었는데 RSF 값이 이렇게 입력이 되어 있죠. 이때 이것의 name과 라벨이 바뀌면 이것은 어떻게 될까요? 각각 하나하나 보정을 다시 여기에 인터벌이라는 이름으로 새로 지은 이름을 써줘야 될까요? 아니면 바로바로 바뀌게 될까요? 우선은 직접 여기에 인터벌을 써봄으로써 어떤 변화가 있는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인터벌이라고 써주고요. name과 라벨을 동일하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apply를 눌렀을 때 이곳의 변화를 한번 볼게요. 자, apply를 눌렀더니 우리가 바꾼 파라미터의 이름이 그대로 적용되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이건 후디니를 이용하는 우리 입장에서 후디니 개발자에게 되게 고마운 부분이에요. 왜냐하면 우리가 여러 가지 변수들을 다 쫙 나열해서 만들어 놓은 다음에 원하는 이름으로 바꿔줬을 때 추가적으로 내용을 수정해 줄 필요 없이 바로바로 이름과 라벨의 내용이 따라오는 걸 볼 수 있습니다. apply 눌러주고 accept 눌러서 나가주겠습니다. 자, 이렇게
에딧 파라미터 인터페이스에서 이름을 바꿔주거나 하면 그 안에 들어가 있던 내용은 사라지게 됩니다. 원래는 24로 우리가 입력을 해두고 작업을 했었는데요. 0으로 되어 있죠. 다시 24를 써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시 한번 플레이해 볼 건데요. 자, 그렇다면 지금 이 초침은 24라는 인터벌을 이용해서 24프레임에 한 번씩 카운트가 올라가고 초침이 움직이는 중입니다. 만약 여기에 12가 들어가면 어떨까요? 인터벌이 24일 때보다 2배 속도로 움직이게 되겠죠. 한번 플레이해 볼게요. 자, 아까보다 빠르게 초침이 움직이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눈에는 잘 안 보이지만 분침도, 시침도 이 초침 각도가 움직임에 따라서 변하고 있는 거예요. 자, 24로 되돌려 줄 거고요. 자, 이제 마지막 단계가 남았습니다. 무엇이냐면 초침이 움직일 때마다 반동이 있었어야 합니다. 실제로 시계를 보시면 초침이 한번 이렇게 똑딱 움직일 때 튀어나가는 힘 때문에 떨리는 장면을 목격할 수 있는데요. 그걸 묘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부터는 다시 이론 수업이기 때문에 후디니가 아니라 판서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필요하신 내용이 있다면 여러분도 이 판서의 내용을 공책이라든지 종이에 받아 적으시면서 따라오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우선 본격적인 이론을 시작하기 전에 간단하게 몸을 푸는 시간을 가져볼 건데요. 함수를 더하는 것에 대해 잠깐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머릿속으로 감각적으로 그렇겠구나 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배운 내용에서는 여기에서 프레임에 따라 앵글이 변하는 거에 대해서 얘기를 했었는데요. 지금은 잠깐 x와 y에 대해서 얘기를 해볼게요. 자, x가 이렇게 변화함에 따라 y의 값이 이런 식으로 표현이 될 수도 있고요. 이런 식으로 표현이 될 수도 있고요. 이런 식으로 표현이 될 수 있습니다. 수학 시간에는 보통 fx는 y 이런 식으로 많이 표현을 했었는데 사실 펑션 다음에 변수를 집어넣는 모양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거를 ax 그리고 예를 들어서 이렇게 있다면 이거는 bx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해보겠습니다. 여기에서 x가 이런 식으로 변화함에 따라 1이라는 값으로 y 값이 일정하다고 가정을 해볼게요. 그리고 이거는 ax 그래프고요. 자, x가 변화함에 따라 y 값이 2로 유지되는 bx라는 함수가 있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그럼 ax 더하기 bx 함수를 하면 어떤 결과가 나올까요? 시간에 따라 값이 일정하기 때문에 우리는 자연스럽게 3일 거라고 유추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만약 이걸 c 함수라고 가정을 한다면 c 함수는 a 함수 더하기 b 함수 1로 유지되는 2로 유지되는 함수가 더해져서 3으로 유지되는 함수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자, 이제 좀 더 어려워지는 예제로 갈 건데요. 이번에는 a 함수는 가만히 있고 b 함수는 증가하는 형태로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a 함수는 1에서 가만히 있고요. b 함수는 이런 식으로 증가하는 그래프라고 가정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결과는 c 함수라고 표현을 할 건데 그럼 어떤 결과가 나올까요? 자, a 함수에서 b 함수의 값을 더해주게 되면 됩니다. 이런 식으로 일단 간격은 이렇게 넓게 보여드릴게요. 값이 있다고 하면 x의 값이 증가함에 따라 x의 값 a 함수의 결과인 y 이 값에서 이만큼 증가하는 결과가 나오겠죠. 그럼 결과적으로는 이런 식으로 결과가 나올 예정입니다. C 함수에서 한번 다시 그려볼게요. 이런 식으로 나올 건데 자, 그럼 돌이켜 봤을 때 B 함수는 모양이 변하고 있기 때문에 표현하기가 좀 곤란하겠지만 A 함수는 1로 쭉 유지가 되는 그래프이죠. 그래서 B 함수를 기준으로 봤을 때 A의 값만큼 위로 이동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이 부분이 이해가 가시나요? 원래 B 함수는 이렇게 있었겠죠? 이런 식으로요. 그리고 A 함수의 값만큼 이동한 것입니다. 자, 이제 그러면 다른 모양의 함수를 더해볼 건데요. 이번에는 마찬가지로 A 함수는 1이라는 값으로 유지가 되어 있다고 가정을 하고 B 함수는 이런 형태의 사인 그래프라고 가정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높은 지점인 이곳은 1이고요. 가장 낮은 지점인 이곳은 마이너스 1이라고 가정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다면 x가 변화함에 따라 1로 유지되는 a 함수가 b 함수에 더해진다면 모든 값이 1만큼 위로 올라오도록 하겠죠. 이런 식으로요. 그러면 그 결과는 이런 식으로 나올 겁니다. 따라서 C 함수를 그려보자면 여긴 2가 되고 여긴 0이 되고 이곳은 1이 되면서 이런 식의 그래프가 될 예정입니다. 여기까지 이해가 가시나요? 자, 이제
우리가 앞서 배웠던 계단식 그래프를 한번 봐볼 건데요. 여기서부터 우리가 시계의 반동을 만들기 위해 필요했던 내용이 적극적으로 드러나는 구간일 것입니다. 자, 잘 보세요. 이런 식으로 계단 그래프가 있을 겁니다. 간격이 좁기 때문에 두 계단만 그려볼게요. 이런 식으로요. 그리고 이 간격들을 맞춰서 여기에 그래프를 그려볼 건데요. 자, 만약에 이런 그래프가 더해진다면 결과는 어떻게 나올까요? 자, 아까처럼 일일이 한번 상상을 해볼게요. 이런 식으로 값들이 있을 거고 여기에 더해질 예정입니다. 한번 그 더해질 값들을 그려볼게요. 이런 식으로 더해질 거고요. 여기선 이런 식으로 더해질 겁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이런 그래프. 자, 이쪽에서 그려볼게요. 이런 식의 그래프가 나올 예정입니다. 상상이 가시나요? 자, 조금 더 어렵게 모양을 바꿔볼게요. 똑같은 세팅을 해놨는데요. 이번엔 이런 그래프가 더해진다고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그렇다면 이번에 더해질 땐 이만큼은 증가를 하다가 증가하지 않는 구간이 있고 여기가 플러스 여기가 마이너스이기 때문에 여기는 감소를 하겠죠. 이렇게 감소를 하고 갑자기 다시 이만큼씩 증가를 할 예정입니다. 다시 변화가 없는 구간이 있고 감소를 할 예정입니다. 이 그래프가 여기에 더해지면 어떻게 될까요? 여기 직접 그려보면 되겠죠. 이런 식으로 더해지다가 증가하지 않고 다시 감소해서 내려가고 또 이 값에선 증가폭이 높기 때문에 증가하고 다시 점차 증가량이 줄다가 증가가 없고 다시 감소할 겁니다. 여기에서 똑같은 그래프가 반복이 된다면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증가를 하겠죠. 이 결과를 그려보자면 이런 식으로 될 겁니다. 자, C 그래프에서 한번 볼게요. 이런 식으로 결과가 나올 겁니다. 자, 이 개념이 이번 강의에서 되게 중요한 개념인데요. 만약에 이 부분이 0을 기준으로 이런 식으로 그려 있거나 이런 식으로 그려져 있으면 어떤 결과가 나올까요? 자, 여러분은 머릿속으로 상상을 해보시고요. 이제 개념이랑 엮어가면서 말씀을 드릴게요. 자, 이제 여러분은 이 식이 상당히 익숙한 상태라고 저는 가정하고 있습니다. FS는 최종 각도가 될 거고 SS는 시작 각도입니다. 그리고 프레임당 얼마나 이동할지, 그리고 여기는 시간에 대한 개념이죠. 인터벌에 대한 카운터의 곱수로 프레임의 양을 나타내주고 있고, 마지막에 이제 추가적으로 value라는 값을 더해주게 될 겁니다. 그렇다면 프레임 S는 우리가 최종적으로 구하고 싶은 모양이고요. SS는 이런 식으로 그려져 있겠죠. 애초에 정해진 하나의 일정한 값으로 유지하는 이런 그래프가 될 거고요. 여기엔 계단식으로 증가하는 그래프가 생성이 될 겁니다. 그리고 여기에 우리가 반동을 묘사해줄 그래프를 더해주면 됩니다. 그 모양은 아마 이런 식으로 될 거예요. 자, 이 세 가지의 항목이 더해진다면 우리가 원하는 최종 fs 값을 구할 수 있습니다. 자, 이제 좀 더 미리 준비해둔 그림으로 보여드릴게요. 자, 이렇게 표현이 되는데 제가 이 value 값을 이렇게 심장박동처럼 묘사를 해놨는데요. 이 하나하나의 모양은 동일합니다. 그래서 똑같은 모양이 반복되고 있는 걸 확인할 수 있어요. 그리고 우리는 이 모양을 그려주고 이 모양의 값들을 이곳에 더해주게 될 예정입니다. 이런 식으로요. 이해가시나요? 이 값이 시간에 따른 이 값이, 그리고 시간에 따라 이 값이 될 수도 있는 거고, 내려왔다 올라와서 다시 이 값이 될 수도 있고, 지나고 나면 올라가서 이 값이, 여기에 있는 f의 s 값이, f의 s 값이 우리의 최종 각도가 될 건데요. 이걸 시각적으로 한번 보여드릴게요. 여기를 1초, 여기를 2초, 여기를 3초라고 가정해 볼게요. 그리고 초침이 1초, 2초, 3초 이렇게 움직일 구간이 있다고 설정을 해두겠습니다. 그러면 초침의 끝이 지금 1초에는 거의 우리가 원래 기대했던 2초의 높이만큼이나 멀리 나가 있는 게 보이시나요? 그러면 원래는 이제 이 값이 더해지지 않았다면 여기에 있다가 2초가 되면 1로,
3초가 되려면 1로 왔어야 합니다. 그런데 처음 시작하는 지점에 생각보다 높은 앵글이죠. 거의 2초에 원래 기대했던 값만큼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이 지점에서 시작을 할 건데요. 이 지점에서 시간이 지남에 따라 감소할 겁니다. 이런 식으로요. 그리고 감소했던 것이 다시 올라오면서 원래 높이보다 좀 더 위에 있죠. 그러면 이걸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여기서 시작을 해서 내려갔다가 이만큼 올라올 겁니다. 그리고 내려갔다 다시 올라올 거고요. 이렇게 다시 올라올 거고요. 한 번 더 내려갔다가 원래 그래프의 높이로 돌아올 겁니다. 그러면 총 한 번, 두 번, 세 번, 한 번, 두 번, 세 번 하고 한 번, 두 번, 세 번 하고 이렇게 멈추는 거예요. 시계가 반동하는 게 느껴지시나요? 띡, 그리고 다시 띡, 띡, 이런 식으로요. 후디니로 넘어가셔서 이 작업을 마치고 나면 자연스럽게 이런 식으로 반동이 이루어졌구나 라고 이해하게 되실 겁니다. 자, 이제 제가 예고 영상에서 드렸었던 힌트까지 다 설명을 해드린 거고요. 이제 마지막 계획만 남았습니다. 마지막 계획에 대해서 설명을 간단하게 해드릴게요. 선을 만들고 캅으로 포인트 제로가 대시값에 따라 움직이게 만들 예정입니다. 그리고 이 포인트 제로 점을 떼어낼 겁니다. 무슨 말이냐면 이런 식으로 선을 만들 거고요. 이런 식으로 만든 선을 캅을 이용해서 애니메이션을 줄 겁니다. 그리고 이렇게 짧아지는, 예를 들어 이렇게 있었는데 점차 짧아지는 이 선들에서 포인트 제로 값만 떼어내겠습니다. 자, 두 번째, 1번에서 만든 점에 어트리뷰트를 주고 컨트롤 로드에 로드하겠습니다. 자, 이건 이따 설명드릴 거고요. 3번, 컨트롤 노드에서 필요한 몇 가지 파라미터들을 더 만들어주고 FS를 보정해 줄 겁니다. 그리고 시계 반동 제어가 모두 종료될 예정입니다. 이제 마지막 계획 첫 번째, 선 만들기입니다. 선 만들기는 어떻게 진행이 될 예정이냐면, 자, 이 노드들을 제가 그림으로 표현을 해봤는데요. 이 그림을 보고 여러분은 이해가 가시나요? 제가 전에 이런 말을 드린 적이 있었어요. 내가 작업할 내용을 그림으로 혹은 글로 표현을 해서 써보라고, 그런 식으로 표현을 한 적이 있었는데, 저는 실제로 종종 이런 식으로 제가 어떻게 작업할지 머릿속에 있는 걸 그려보는 과정을 해본답니다. 자, 보시면 여기 add가 두 개 있는데 이건 두 개의 점을 만들 예정이고요. 머지로 하나로 묶어줄 겁니다. 그리고 여기에 있는 애드로 선으로 바꿔줄 거예요. 그리고 이 밑에는 하나의 노드가 아니라 과정 자체를 묶어서 설명해 둔 거고요. 예를 들어 서브 디바이드로 이렇게 점들을 쪼개주고 에디트를 이용해서 점을 변형시켜 줄 겁니다. 극단적으로 보여드릴게요. 이런 식으로 선을 꺾여지도록 만들 겁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서브 디바이드를 통해서 결과적으로는 이렇게 부드러운 그래프를 만들어낼 거고요. 자, 그리고 이 밑에 내용에서는 뭘 할 예정이냐면, 제가 만약에 이렇게 그래프를 만들었다면 포인트들이 이렇게 있겠죠. 그러면 0번, 1번, 2번, 3번, 4, 5, 6, 7 이런 식으로 나타날 겁니다. 그럼 이때 카브를 이용해주면 start u, end u 이런 값이 있을 거고요. 이 값을 이렇게 조정을 해주면 이 선의 길이가 짧아질 예정입니다. 원래는 이렇게 있던 선이었는데 u 값이 줄어들면서 이런 식으로 짧아진 선이 될 겁니다. 이 값이 이만큼 줄어든다면 절반 정도의 위치에서 보이게 될 거고요. 이 값이 거의 끝까지 온다면 이렇게 짧아질 예정입니다. 그렇다면 왼쪽 끝에 있는 점이 계속해서 제로라면 제로의 포인트는 스타트 u 값이 줄어듦에 따라 계속 이 선을 따라 이동하겠죠. 무슨 말이냐면, 자, 포인트들 써있는 건 지울게요. 포인트 제로는 여기에 있는데 u 값이 커짐에 따라 여기가 제로인 거고요. u 값이 커짐에 따라 여기가 제로가 될 거고요. 커짐에 따라 제로, 더 커지면 여기가 제로가 될 거고, 이 u 값이 0.99가 된다면 거의 다 지워지고 여기가 제로가 될 겁니다. 실제로 우리가 만들어놨던 곡선이 많이 짧아진 거죠. 자, 이때 우리는 컨트롤 노드에서 대시값을 불러와서 스타트 u에 집어넣어 주게 될 겁니다. 혹시 기억나시나요? 프레임에 따른 대시값의 그래프는 이렇게 됐었죠. 우리 눈엔 여기가 1에 도달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결코 1에 도달하지 못하고 그 다음 카운트로 넘어갈 때 다시 0으로 도달하고 1까지 거의 다 증가했다가 0, 증가하다가 0, 증가하다가 0
이걸 반복하는 그래프였죠. 대시라는 함수가요. 그렇다면 이 선에서 포인트 제로는 어떻게 움직일까요? 대시 값에 따라 움직인다면 시간이 지남에 따라 이렇게 움직이고 다시 앞으로 와서 이렇게 움직이고 다시 앞으로 와서 움직이고 이걸 반복하게 되겠죠. 여기에서 전체 선이 필요 없기 때문에 블라스트를 통해서 0번 포인트만 떼어낼 거고요. 그 0번 포인트에 있는 뭐 예를 들면 p.x, p.y, p.g 대신에 k라는 어트리뷰트를 새롭게 생성해 줄 예정입니다. 자, 플랜 1에 대한 내용을 설명을 드렸고 플랜 2에서 제가 아까 맨 마지막에 말씀드렸던 포인트 제로에 x, y, g 값이 있고요. 어트리뷰트를 만들어 줄 건데 어트리뷰트를 만들어 줄 방법은 예를 들면 어트리뷰트 밥도 있을 거고요. 어트리뷰트 랭글을 이용해서 vex로 만들어 줄 수도 있을 겁니다. 여기서 만약에 우리가 k라는 어트리뷰트를 새로 생성해 주고 이 k가 0.-0.4 y 값을 받아준다면 이런 식으로 지오메트리 스프레드시트에 나타나겠죠. 우리는 이 값을 여기서 다시 한번 이용할 겁니다. 자, 이제 모든 준비가 완료가 되었고 마지막으로 fs 최종 각도를 보정을 해줄 건데요. 컨트롤 노드에 몇 가지 파라미터들을 더 만들어줄 예정입니다. 어떤 파라미터를 만들어주면 도움이 될까요? 예를 들어서 앞서 설명했던 것처럼 value 값이 될 수도 있겠고요. 우리가 k라는 k라는 어트리뷰트를 만들었기 때문에 컨트롤의 새로운 파라미터 이름도 k라고 지정해줘도 문제가 없겠죠. 우리가 이 k라는 값을 이용해서 이런 묘사를 하게 될 텐데 만약에 여기에 곱하기 2를 해준다면 어떻게 될까요? 반동의 증폭이 두 배로 올라가겠죠. 반동의 폭이 더 넓어지겠죠. 그렇기 위해서 멀티라는 파라미터도 새로 만들어 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과정에서 제가 설명을 드릴 때 컨트롤 노드에 로드한다 이렇게 설명했기 때문에 뭐 별거 아니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요. 우리가 정보를 로드해주는 과정을 뭘로 배웠었냐면 지금까지는 채널이라는 방식으로 불러오는 걸 알려드렸었어요. 근데 이번에 새롭게 배우게 될 내용은 포인트 펑션입니다. 그리고 이 포인트 펑션을 알고 모르고가 여러분이 후디니를 다루는 최초 입문자인지 혹은 초보자인지 이 둘을 판가름하는 기준이 된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어요. 자, 포인트 펑션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만약에 컨트롤 노드가 있고요. 이 안에는 A, B, C, D라는 파라미터가 있을 예정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add 노드를 만들어줬는데 이 안에 포인트를 만들어줬고 x, y, g 값을 입력하는 파라미터가 있다고 가정해볼게요. 우선 컨트롤 노드 안에서 b의 파라미터에 a의 값을 불러온다면 우리는 어떤 걸 이용할까요? 바로 채널 펑션이죠. 그래서 이 안에는 아마 채널 a 라는 값이 b에 입력되게 될 것입니다. 여기까지는 이해가 가시죠? 그렇다면 add의 노드에 있는 포인트 제로의 첫 번째 x 값에 대한 파라미터를 여기에 넣는다면 우리는 어떻게 했었나요? 그냥 기본적인 방법으로는 여기를 오른쪽 클릭하시고 카피 파라미터 하신 다음에 여기에 paste relative reference를 이용해서 붙여 넣었을 겁니다. 그렇게 붙여 넣으면 여기에 어떤 식으로 입력이 되었었나요? 이 부분을 제가 굳이 디테일하게 설명드린 적은 없었지만 이 부분에 어떻게 쓰여 있는지 떠올려 본다면 이렇게 써 있었을 겁니다. 채널 예를 들면 닥터 슬래시 add 하고 어쩌고저쩌고 이런 식으로 주소가 써 있었다는 걸 기억할 수 있을 거랍니다. 자, 그렇다면 이런 과정이 아니고요. 어떤 일련의 작업 결과물로서 이런 직육면체를 얻었다고 했을 때 이 점의 정보를 기에 불러오고 싶으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지오메트리 스프레드시트에 가면 뭐 예를 들어서 이 점에 포인트 넘버가 1이라고 하면 포인트 1 써있고 x, y, g 해서 뭐 마이너스 0.4, 0.7, 0.3 이렇게 있고 d의 파라미터에 이 값을 불러온다면 채널로 이용하면 될까요? 아닙니다. 이 경우에는 반드시 포인트 펑션을 이용해 줘야 합니다.
자, 이제 앞으로 우리는 익스프레션 펑션이라는 내용을 되게 많이 다루게 될 거예요. 우리가 지금까지 배우고 이용했던 거에는 뭐 예를 들어서 채널 혹은 플로어도 배워봤고요. 그리고 제곱을 위해서 뭐 파워, 나중에 루트를 하기 위해서 sqrt와 같은 이런 내용들도 다루게 될 예정입니다. 그 중에 포인트 펑션이라는 걸 여러분께 꼭 알려드리고 싶은 이유는 이 포인트 펑션을 아느냐 모르느냐로 앞으로의 후디니 공부가 조금 더 쉬워지느냐 마느냐의 내용이 될 수 있어요. 사실 포인트 펑션은 기본 중 가장 기본 기능이지만 어쩌면 후디니가 가진 장점, 후디니의 가장 본질적인 목표를 보여주는 기능이기도 합니다. 여기에 보시면 사이드FX 홈페이지 주소를 제가 올려놨는데요. 사이드FX 홈페이지에 가시면 도움말처럼 익스프레션 펑션에 무엇이 있는지 확인할 수 있고 그 각각의 펑션에 대해서 하나의 페이지로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지금은 일부를 제가 발췌해 왔는데요. 우리는 포인트 펑션이 어떻게 이용되는지 이와 같은 방식으로 제안을 받게 될 겁니다. 문제는 지금 제한이 되어 있는 괄호 surface node, point number, attribute, index 여기에 어떤 내용이 들어가야 되는지 그리고 어떻게 이 내용들을 활용해서 우리가 원하는 정보를 포인트 펑션을 활용해서 뽑아낼지 이런 걸 이해하기가 쉽지가 않을 수 있습니다. 저도 처음 후디니를 공부할 때 이 부분에서 너무 시간이 오래 걸렸고 이것저것을 하다 보니 겨우겨우 아름아름 알아가게 됐던 것 같아요. 그 과정에서 정말 많은 시간 낭비를 했었고 이걸 완전히 이해하기 전과 이해한 후가 참 많이 달랐답니다. 자, 그러면 디테일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드릴게요. 자, 포인트 펑션을 제가 구어체로 한번 풀어서 읽어볼게요. 그러면 이 포인트 펑션이 뭘 요하는지 여러분도 이해하게 되실 겁니다. 자, 포인트 펑션을 쓸 건데 여기에 보이는 바와 같이 4개의 내용을 입력해야 합니다. Surface 노드에서는 어디서 어떤 노드에서 정보를 불러오고 싶은지 정해줘야 합니다. 그리고 포인트 넘버에서는 불러온 노드 중 몇 번째 점인지를 알려줘야 합니다. 예를 들어서 불러온 노드에서 총 12개의 점을 가지고 있다면 그 중에 0번부터 11번까지 있을 텐데 그 중에 몇 번 점을 원하는지 물어보는 거예요. 그리고 요구한 점에서 어떤 속성의 값을 알고 싶은지 이 부분을 어치빗에 언급을 해줘야 합니다. 이 얘기는 예를 들어 이게 4개의 점을 가진 뭔가의 내용이 있었다고 했을 때 그중 이 점이 어떤 속성을 가지고 있는지 예를 들면 P가 될 수도 있고요. 예를 들면 노말이 될 수도 있고 벡터가 속도가 될 수도 있고요. 어쩌면 색깔이 될 수도 있겠죠. 이 중에서 어떤 값을 알고 싶은지 입력해 주는 겁니다. 자, 여기까지 오케이가 됐다면 제가 말한 attribute 중에 몇 번째 정보를 줄지 정해줘야 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X, Y, G 이건 모두 다 P에 이제 속해 있게 될 건데 이게 첫 번째 정보가 될 거고 두 번째 정보가 될 거고 G가 세 번째 정보가 될 것입니다. X 같은 경우에는 0이 될 거고요. Y는 1, G는 2가 될 겁니다. P 말고도 다른 정보가 있겠죠. 예를 들면 색깔에 대한 정보라고 했을 때 여기에도 X, Y, G 이 순서로 R, G, B의 값이 있을 예정입니다. 그중 첫 번째 값이 되는 R이 0, G가 1, B가 2가 될 겁니다. 여기까지 이해가 되셨나요? 자, 조금 더 디테일하게 설명을 이번에 드려볼게요. 아까와 내용은 똑같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우리가 이곳 surface 노드에 조건을 충족하지 않는 정보를 입력해주면 어떻게 될까요? 조건을 충족해주지 않는 정보를 입력해주면 0이라는 값으로 결과가 나올 것입니다. 만약에 여기서 조건을 충족을 해주지 못하면 여기는 의미가 없죠. 그렇기 때문에 바로 0이 되는 겁니다. 제가 말하는 조건을 충족했다 안 했다라는 건 뭘 의미하냐면 이곳에 주소를 입력할 건데 만약에 그 주소가 없다든지 혹은 주소를 잘못 입력했다든지 하면 그 값으로 0이 나올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여기서 앞에 조건에 맞는 정보가 있다면 이제 그 다음 포인트 넘버로 넘어가는 것입니다. 포인트 넘버에서는 불러온 노드 중 몇 번 점인지를 말하고 있죠. 만약에 제가 여기에 14를 입력했습니다. 즉 14번 포인트를 불러와 달라고 요청을 한 건데 이런 직육면체에서 14번 포인트를 요청하면 어떻게 될까요? 여기에 0, 1, 2, 3, 4, 5, 6, 7 이런 식으로 있다고 했을 때 여기엔 14번 포인트가 없죠. 이런 경우 조건을 충족하지 못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뒤를 볼 필요도 없이 0이 되는 겁니다. 이해가셨나요? 자, 그렇다면 여기서 앞 조건에 맞는 정보가 있다면 다시 다음 단계인 attribute로 넘어가는 겁니다. 자, 그럼 어떤 속성의 값을 알고 싶은데 라는 질문에 우리는 예를 들면 이런 식으로 P에 대해서 알려줘, 포지션의 정보, 혹은 색깔에 대한 정보를 알려줘,
혹은 아까의 예시로 들자면 K라는 정보에서 알려줘. 이 K는 원래 있는 변수가 아니죠. 이건 우리가 직접 어치뷰 map이나 어치뷰 wrangle에서 만들어준 변수입니다. 이 어치뷰빗을 불러와달라고 요청할 수도 있는 거죠. 만약에 K라는 이제 어치뷰빗을 요청을 했는데 만약에 우리가 만들었던 것에 또 K라는 어치뷰빗이 없다면, 자, 우리가 여기서 불러온 노드에서 그중 몇 번 점인데 그 점이 K라는 값을 가지고 있지 않다면 결과적으로 또 0이 나올 겁니다. 여기서 또 조건을 충족 못하면 인덱스는 갈 필요도 없겠죠. 자, 이 경우 여기까지도 조건을 모두 충족했다면 이제 마지막으로 오케이, 너가 말한 어트리뷰트 중에 몇 번째 정보를 줄까? 라는 질문으로 포인트 펑션은 마무리가 됩니다. 자, 인덱스에 들어갈 내용은 숫자 정보인데요. 0, 1, 2, 3 이런 식으로 인티저인 숫자를 아무거나 넣을 수 있습니다. 넣는 거엔 제한이 없지만 중요한 건 우리가 여기서 불렀던 어트리뷰트이 이 인덱스만큼의 정보를 가지고 있느냐가 문제가 됩니다. 예를 들어서 P를 불러왔다면 그 값에는 X, Y, Z 3개의 정보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용할 수 있는 인덱스는 0, 1, 2까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여기에 주소를 입력하고요. 포인트 넘버 2, 어트리뷰트는 P, 인덱스에 1이라고 치면 P의 Y 값을 불러오게 되겠죠. 그런데 만약에 인덱스 값에 5라는 값을 입력하면 이제 3, 4, 5에 해당하는 정보가 없기 때문에 다시 0이 됩니다. 이해가셨나요? 이해하셨습니다. 이해하셔야 해요. 어려워요. 어려울 수 있어요. 저는 어려웠습니다. 이제 관건은 바로 이 부분, 서페이스 노드에 주소를 적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좀 그림을 준비해 놨는데요. 지금껏 사실 주소를 적는 법을 그렇게 디테일하게 알려드리지 않았었습니다. 혹시 1강에서 제가 사진관이랑 페인트집, 스튜디오 이런 식으로 비유해가면서 설명드렸던 걸 기억하시나요? 이제야 좀 더 후디니스럽게 다시 설명을 하려고 하고 있어요. 그때가 아니라 지금 이렇게 설명하는 이유는 여러분이 쌓은 지식의 양에 비해 지금의 방식은 분명 그 당시에 많이 낯설었을 내용이었을 거예요. 그래서 지금 여러분은 듣고 이해하실 준비가 다 되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자, 그림을 한번 볼게요. 우선 후디니라는 프로그램이 켜져 있을 때 후디니 자체에 큰 폴더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 OBJ가 있고요. 우리가 오브젝트라는 곳에 가서 이렇게 지오메트리들을 만들어가면서 작업을 했던 겁니다. 지금 우리가 작업했던 내용에는 클락이 있고요. 이제 제가 이런 표현을 쓸 거예요. 클락에서 나와서 새로 지오메트리를 만들어 볼게요.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해서 GO1이라는 곳에는 박스가 있고 그 결과물로 이런 박스가 뷰포트에 보여질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새롭게 만들게 될 이런 라인도 뭐 GO2에서 만들 수 있겠죠. 그리고 카메라와 라이트도 오브젝트 중 하나입니다. 그리고 제가 예전에 사진관이라고 표현했었는데 아웃에 가셔서 렌더링을 위해 멘트라를 꺼내야 한다 라고 했고 그때 멘트라 노드를 꺼내서 작업을 했었는데요. 그건 바로 아웃 폴더에 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마찬가지로 매터리얼이 있고요. 뭐 예를 들어서 색깔 같은 거를 맥스 빌더라는 형태로 작업을 해주는 쌉도 있습니다. 자, 이제 진짜로 주소를 직접 써보고 이 주소가 어떻게 이용되는지 해볼게요. 자, 우선은 이 내용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포인트 펑션을 이용할 건데요. OBJ의 GO1에 박스 1 노드에서 3번 점을 불러올 겁니다. 3번 점에 포지션 값을 이용하겠다라는 뜻이에요. 3번 점의 포지션 값에서 X, Y, Z 값이 있을 텐데 0번인 X 값을 불러와 주십시오 라는 뜻입니다. 이해가시나요? 너무 잘 설명한 것 같은데. 자, 그렇다면 이 녀석을 가지고 제가 다른 요청사항을 한번 만들 수 있도록 해볼게요. 0번, 1번, 2번, 3번, 4번, 5번이 있다고 생각할게요. 제가 쓴 내용을 보시고 여러분이 생각을 해보세요. 포인트 OBJ의 GO2에 null1 네 5에 P 2 라고 써있다면 이게 뭘 의미할까요? OBJ의 GO2에 null1에 null1이죠. null1은 이 정보를 고스란히 받고 있기 때문에 이 내용과 똑같겠죠? 여기에 5번 점에 대한 P값, 포지션 값을 불러오는데 포지션 값에 X, Y, G가 있을 텐데 그중 2번 0, 1, 2 5번에
G 값을 불러오라는 뜻이겠죠. 이번에는 연습을 위해 살짝 다른 예시를 두 가지로 들어볼 건데요. 박스 1에 있는 3번 정보를 컨트롤에 있는 파라미터에 불러올 예정입니다. 어떤 값을 불러올 거냐면 y값을 불러오는 걸로 할게요. 그리고 이렇게 불러온 y값에서 뭔가 가공을 한 뒤에 여기에 있는 정보를 박스의 유니폼 스케일에 넣는 방식으로 작업을 한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순서만 좀 써둘게요. 1, 2 이렇게요. 그러면 컨트롤 노드를 살짝 그려볼게요. 컨트롤 노드는 그 안에 A, B, C와 같은 파라미터가 있을 거고요. 이곳에 박스 1의 3번 점에 y값이 들어올 예정이고 여기에서 가공 처리가 될 거고 이 값이 1로 들어올 예정입니다. 아, 여기가 아니죠. 클락 오브젝트 안에 있는 박스의 유니폼 스케일 값에 이렇게 들어올 예정입니다. 각각의 내용을 한번 써볼게요. 무슨 말을 하고 있는 건지 이해하셨죠? 자, 우선 A에 들어와야 할 내용은 포인트 주소를 먼저 써줄 거예요. 따옴표 꼭 써주시고요. 슬래시 obj go1에 박스 1 따옴표 꼭 해주시고 컴마 찍고 두 번째 정보죠. 이제 3번 포인트 컴마 찍고 따옴표 해주시고 원하는 어트리뷰트 이름 포지션 컴마 찍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필요한 내용은 y 값이니까 0, 1, 2, x, y, g죠. 그러면 1을 입력해주면 됩니다. 만약에 이곳의 y 값이 2였다면 이곳에 2의 값이 반환될 겁니다. 그리고 여기서 무언가 가공 처리를 한 다음에 유니폼 스케일, 이제 박스의 유니폼 스케일의 값으로 넣어주려고 하는데요. 우리가 예전에 작업을 할 땐 어떻게 했었나요? 여기서 카피 파라미터 하시고 paste relative references 해주시면 이런 식으로 입력이 됐었습니다. 뭐 이런 식으로 돼서 괄호가 닫아졌을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이제 명확한 주소를 입력할 줄 알죠? 한번 입력해 볼게요. 방법은 똑같습니다. 슬래시 obj 클락이죠. 클락 그리고 컨트롤에 C 이렇게 입력하시면 됩니다. 자, paste relative reference에 보면 다른 선택지로 paste absolute reference가 있습니다. 이렇게 쓰는 방식이 paste absolute reference입니다. 여기서 하나만 더 해볼게요. 구체적인 정보를 주소 그 자체로 입력을 해서 이렇게 넣어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여기에서 박스라는 노드를 기준해서 다른 노드에 있는 정보를 불러올 때 이렇게도 입력할 수 있어요. 채널 다운표 해주시고 닷닷 슬래시. 이건 뭘 의미하냐면 지금 이게 입력이 되고 있는 노드의 파라미터에서 상위 단계, 이 노드의 박스보다 하나의 상위 단계인 클락을 기준으로 내용을 시작하겠다는 뜻이에요. 이 노드에서 채널 닷닷 슬래시 이렇게 쓰게 되면 이 앞에 채널 obj 클락까지 써 있는 것과 동일하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게 이해가 가실까요? 그러면 이 앞의 내용과 이 뒤의 내용을 맞아 적는다면 채널 닷닷 슬래시 이 내용이 여기까지 동일하기 때문에 컨트롤 슬래시 C 써주면 되겠죠? 이해가 가셨나요? 와, 어렵다. 자, 하나만 더 해볼게요. 만약에 여기에 있는 박스 1이 이 그래프의 4번 점에 y값을 불러와서 박스의 유니폼 스케일에 이용을 한다고 가정해볼게요. 자, 그러면 박스의 유니폼 스케일에 파라미터가 있을 거고요. 우리가 원하는 건 이 널에서 정보를 가져오면 되겠죠. 자, 한번 써보겠습니다. 여러분도 꼭 상상해보세요. 어떻게 쓸 거냐면 포인트 따옴표 열고 obj go2에 널에 자, 널까지 해주시고 주소를 닫아주시고요. 그 다음에 우리는 4번 점을 이용할 거고요. 어떤 정보를 불러올 거냐면 포지션 값을 불러올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x, y, g 중에 y를 원하기 때문에 0, 1, 2에서 1을 써주겠습니다. 자, 이렇게 입력하면 됩니다. 그러면 이 박스는 앞으로 이 그래프의 4번 점에
점에서 불러져 오는 4번 점의 y 값에 따라서 유니폼 스케일의 값이 변화하겠죠. 자, 그러면 이 정보도 다타 슬래시와 같은 페이스 렐러티브 레퍼런시스의 방식으로 써보도록 할게요. 포인트 써주시고요. 주소를 쓸 건데 사실 이 뒤는 똑같기 때문에 주소만 잘 쓰면 돼요. 자, 여기에 들어갈 정보인데요. 박스를 기준으로 닷닷 슬래시를 하면 뭐죠? 클락이죠. 만약에 여기에 닷닷 슬래시를 하고 뭔가를 써준다면 이 클락 안에 있는 컨트롤이라든지 어떠한 노드인가로 갈 것입니다. 이런 식으로요. 그렇기 때문에 닷닷 슬래시 클락이고 다시 닷닷 슬래시를 해주면 OBJ까지 올라오게 됩니다. 여기까지 이해가시나요? 상위 단계로 2번 올라가는 거예요. 닷닷 슬래시 해주시고 닷닷 슬래시 해주시면 클락으로 가서 박스를 기준으로 했으니까 박스의 유니폼 스케일이었으니까 클락 가서 그 다음 OBJ까지 간 다음에 이제부터 하위 단계로 내려오는 거예요. GO2 해주면 GO2죠. 그리고 널 1번 써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주소를 닫아주는 거예요. 아, 여기 1이 빠졌네요. 그리고 컴마 찍고 4 컴마 찍고 P 컴마 찍고 1. 이해가 가시나요? 여기에 1을 빼먹은 건 정말 죄송합니다. 써드릴게요. 닷닷 슬래시 닷닷 슬래시 GO2에 널 1에 주소 닫아주시고 4번 점에 포지션 값을 불러올 건데 그중 1번 인덱스 Y값. 이 둘은 같죠? 대신 페이스트 렐러티브 레퍼런스를 할 때는 박스의 유니폼 스케일을 기준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닷닷 슬래시 닷닷이 되는 거예요. 만약에 GO2 안에 있는 또 어떤 다른 노드였더라면 닷닷 슬래시 닷닷 이게 아니라 한 번만 이용을 했어도 여기에 있는 널 1까지 갈 수 있었겠죠? 자, 이제 우리의 시계의 내용으로 가봅시다. 자, 그림을 보시면 우리가 작업을 해온 시계 프로젝트와 유사합니다. 자, OBJ에 클락에 컨트롤이 있고 우리가 만들었던 시계 시스템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에서 우리는 라인을 만들어 줄 거예요. 이런 식으로 생긴 라인이요. 그러면 이 라인에서 포인트 애니메이션을 만들어 주기 위해 카브를 이용할 건데 카브에 있는 파라미터 중 스타트와 엔드 유 중에서 이 부분을 이용할 겁니다. 이때 대시 파라미터에 있는 내용을 카브에 넣어주려면 어떤 익스프레션 펑션을 써야 될까요? 자, 포인트 펑션이 맞을까요? 채널 펑션이 맞을까요? 이 경우엔 채널 펑션이 맞습니다. 왜 채널 펑션이 맞죠? 왜냐하면 컨트롤이라는 노드 자체에는 어떠한 점도 없죠. 단지 파라미터에서 우리가 정의하고 얻어낸 값 그 자체만 값으로 불러오면 되기 때문에 채널 펑션을 쓰는 게 맞아요. 자, 한번 입력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는 채널 써주고요. 주소를 입력해 주기 위해 다운표 열겠습니다. 그리고 자, 앱솔루트한 방식으로 갈게요. OBJ 클락 그리고 여기 컨트롤까지 와서 그 다음에 뭘 써주면 될까요? 대시 이렇게 써주면 됩니다. 이해가 가시나요? 자, 그러면 똑같은 내용을 페이스트 렐러티브 레퍼런스 했을 때의 내용처럼 써볼게요. 채널 이제 카브의 노드를 기준으로 상위 단계인 클락으로 가야겠죠. 그러면 닷닷 슬래시 써줄 거예요. 자, 다운표 열어야 됩니다. 쓰면서 할게요. 다운표 열고 닷닷 슬래시 그럼 클락 단계로 온 거고요. 여기서 컨트롤로 가시면 되겠죠. 컨트롤 슬래시 대시 가로 닫아줍니다. 자, 이해가 가시나요? 이해가 가셔야 합니다. 이 부분은 한번 명확하게 알면 평생 후디니를 공부하는데 도움이 됩니다. 자, 이 부분 지우고요. 자, 그렇다면 카브에서 대시 값에 따른 애니메이션이 제작이 된 거예요. 예를 들면 이런 식으로 움직이는 애니메이션이 만들어진 겁니다. 그리고 이 밸류에서는 이 포인트에 대한 어트리뷰트를 만들어 줄 거고요. 거기서 만든 K를 다시 끌어다 쓸 예정입니다. 그러면 컨트롤 노드에 어찌됐든 value라고 되어 있는 파라미터 안에 이 K의 숫자 값을 불러와야 되는 거잖아요. 앞뒤에 어떤 수식이 있든 간에 뭐 이렇게 있다고 했을 때 이 여기 어딘가에는 이 K의 숫자 값이 와야 하는 겁니다.
이때 써주는 게 포인트 펑션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K라는 거는 지금 이 노드에 포인트가 0번인 한 개의 포인트가 있기 때문에 거기에 0번에 있는 K 값을 불러온다는 뜻이에요. 자, 그러면 포인트 펑션으로 이 숫자를 불러와 보도록 하겠습니다. 포인트 주소를 써줄 건데요. 슬래시 obj 우선은 이 노드에 이름을 정해줄게요. set 언더바 k라고 할게요. 이름을 obj에 자 여기까지 오셨고 클락에 이름 써주면 됩니다. set 언더바 k 다운표 닫고 그럼 여기까지 무슨 뜻이죠? obj에 클락에 set k 노드까지 오십시오 라는 뜻이었죠. 여기에서 몇 번 점? 0번 점을 부를 건데 0번 점에 어치뷰 k 값을 부를 거죠. 그러면 k를 써주면 됩니다. 다운표 꼭 열어주시고요. 그리고 콤마 지금 k 값에는 단일한 숫자 하나가 있겠죠. 그러면 0번 첫 번째 인덱스를 불러오라고 써주면 됩니다. 그러면 이제 이렇게 입력이 된 정보는 불러와진 숫자에 불과하기 때문에 value 안에서 어떠한 가공 처리도 가능해지게 됩니다. 그럼 예를 들자면 자 최종 각도는 ss 더하기 s 곱하기 count 인터벌 더하기 이것과 이것이 서로 다른 파라미터라고 가정할게요. 채널 value 곱하기 예를 들면 폭을 2배로 해주고 싶다면 곱하기 2가 될 수도 있고 0.5가 될 수도 있겠죠. 이것은 나중에 MULT, 멀티라고 해서 또 새로운 파라미터를 만들어주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이용이 가능한 거예요. 그러면 이 값은 이렇게 불러진 거죠. 고생 많으셨습니다. 이제 시계 프로젝트에서 남은 건 실습만 남았고요. 제가 생각하는 후디니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인 이 주소를 적는 부분이랑 익스프레션 펑션에 대한 몇 가지 예시들과 함께 포인트 펑션, 채널 펑션을 보았습니다. 이제 앞으로 여러분이 원해서 만든 정보라든지 시뮬레이션 데이터에서 받는 정보들을 불러올 때 이러한 방법들을 이용하게 되실 거예요. 이런 강의가 여러분의 후디니 학습에 조금이라도 더 후디니 학습에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자, 이제 마지막 실습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실습으로 넘어가기 전에 이 정도의 내용을 듣고 미리 여러분께서 작업할 수 있다면 꼭 작업을 미리 해보시고요. 그렇지 않은 경우에 바로 쫓아오셔도 상관없을 것 같습니다. 후디니로 넘어가겠습니다. 오늘 수업 시작 부분에서 똑딱거리는 시계까지 만들어 봤었는데요. 이제 반동까지 묘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꽤나 오래 걸렸습니다. 여기까지 오는데 고생 정말 많으셨어요. 이론에 공을 들이는 이유는 한번 배울 때 확실히 배우시고 다른 상황에서 유사한 개념이 나왔을 때 여러분이 스스로 해결해 낼 수 있기를 바라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너그러이 이해해 주세요. 개념이 어려웠지 막상 마무리 작업은 오래 걸리지 않습니다. 순서는 곡선으로 반동을 묘사할 그래프를 만들어 줄 겁니다. 그리고 정보들을 섞어주고 보정해주면 끝납니다. 자, 시작해볼게요. 자, 우선은 지금까지 우리가 만들었던 시계를 한번 플레이 해볼게요. 자, 시계가 똑딱똑딱 움직이고 있죠. 잠시 ms 값을 바꿔줘서 초침의 수를 줄여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시 한번 플레이 해볼게요. 자, 더 잘 보이죠? 자, 이제 곡선을 만들어 줄 건데 정면에서 바라본 뷰로 보고 싶기 때문에 이곳에서 뷰포터의 방향을 설정해 줄 겁니다. 퍼스펙티브 뷰가 아니고요. 프론트 뷰로 볼게요. 자, 프론트 뷰로 보면 이렇게 완전 정면이기 때문에 3차원으로 보이지 않고 2차원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이 상태에서 여기에 플래그는 꺼주시고요. Shift 누르고 클릭해서 이 보라색 색깔을 없애줬습니다. 애드를 만들어 줄게요. 그리고 포인트를 생성해 주시고요. 플래그를 켜주겠습니다. 그리고 디스플레이 포인트를 눌러주시고 디스플레이 포인트 넘버스를 눌러주겠습니다. 자, 그럼 우리의 포인트가 어딘지 금방 확인할 수가 있죠. 그리고 여기에도 점을 하나 생성해 줄게요. 그러면 add 누르시고요. add에서 포인트를 생성해 주겠습니다. x축 방향이 빨간색 방향이죠. 그러면 여기에 1 써줄게요. 그리고 플래그 켜서 점이 생성이 되었죠. 머지로 묶어주겠습니다. 머지로 묶어주시고 add로 다시 선으로 변환시키겠습니다. 폴리곤에서 바이그룹. 그리고 이번에는 서브디바이드라는 걸
배워볼 건데요. 어려운 건 아니고요. 서브 디바이드 노드에 우리가 가장 많이 이용하게 될 건 뎁스 부분입니다. 여기서 뎁스가 1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건 뭘 의미하냐면 한 번 쪼개겠다는 뜻이에요. 볼게요. 서브 디바이드 누르면 여기가 어떻게 변하는지 보세요. 자, 한 번 쪼개지는 걸 볼 수 있고요. 이게 2가 되면 뎁스 값이 2가 되면 어떻게 될까요? 이렇게 더 쪼개질 것입니다. 자, 마찬가지로 3이 되면 한 번 더 쪼개지겠죠? 우리는 그래프의 모양을 좀 손쉽게 다루기 위해서 뎁스를 4까지 올려줄게요. 이 정도면 충분할 것 같아요. 이 상태에서 우리는 점들의 위치를 옮김으로써 곡선처럼 표현을 해줄 건데요. 점의 개수가 많지 않기 때문에 우선은 뾰족뾰족한 점들이 될 거고요. 그 후에 어떻게 좀 부드러운 점으로 바꿀지 보여드릴게요. 우선은 이 씬뷰에서 점을 옮기거나 위치를 옮기는 걸 알려드린 적은 없었어요. 근데 이번 기회를 통해서 배우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은 뷰 모드 상태에 있고요. 셀렉트 툴을 눌러주도록 하겠습니다. 셀렉트 툴을 누르는 방법은 키보드에 S 버튼을 누르면 됩니다. 자, 셀렉트 모드에서 선택을 해주면 이렇게 점들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이 상태에서 무브 툴을 이용할 거예요. 무브라고 되어 있고 옆에 이탈릭 채로 T라고 쓰여 있죠. 저는 그래서 키보드에서 T를 누르겠습니다. 눌러보시면 이렇게 화살표가 나오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축이고요. 이 녹색 버튼을 잡고 움직이면 Y축으로 움직일 거고 빨간 버튼을 잡고 움직이면 X축으로 움직일 겁니다. 자, 이때 이쪽을 먼저 좀 살펴볼 건데요. 일단은 새로 만들어진 에디트라는 노드를 지우겠습니다. 이제 아까 점을 움직이기 직전 상태인 거예요. 서브 디바이드를 선택해 주시고 다시 시작할게요. S 누르고 선택해 준 다음에 T를 눌러주면 그 즉시 에디트가 나옵니다. 꼭 염두해 주세요. 나중에 소프트 트랜스폼이라든지 에디트라든지 트랜스폼을 이제 씬뷰 자체에서 만지게 되면 여기에 되게 많은 노드들이 쌓일 수도 있는데 처음엔 많이 낯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제가 작업할 때는 에디트가 하나만 나올 테지만 여러분이 작업을 하시다 보면 에디트가 여러 개가 쌓일 수도 있어요. 이거는 많이 해보면서 노하우가 터득이 돼야 해결되는 문제인 것 같습니다. 자, 에디트에서 0번 점의 위치를 옮겨볼게요. 우리는 T를 눌렀기 때문에 이렇게 축이 보이는 거고요. 한번 움직여 보겠습니다. 이런 식으로요. 그리고 2번 점을 옮길 건데요. 저는 바로 S를 눌러서 셀렉트 모드로 바꿨고요. 셀렉트 모드에서 다시 한번 S를 눌러주면 조금 전에 이용했던 무브 툴, 만약에 방금 전에 이용했던 게 뷰였다면 뷰로 돌아갔을 겁니다. 자, S를 다시 한번 눌러볼게요. 방금 전에 이용했던 무브가 나오는 게 보이시죠? 다시 한번 S 눌러볼게요. 만약에 이번에 제가 뷰를 누르고 S를 누르면 셀렉트로 바뀔 거고요. 이 상태에서 S를 누르면 뷰로 바뀔 겁니다. 참고해주세요. 자, 다시 T 누를 거고요. S로 선택해 주겠습니다. 그 다음에 T 누르시고 점으로 옮겨볼게요. T 누르시고 옮겨주시고 S 누르고 다시 T 눌러서 옮겨주시고 S 누르고 선택해 주시고 T 누르고 옮겨주겠습니다. 그리고 마음에 안 드는 부분은 좀 보정을 해줄게요. 자, 대충 이렇게 만들어 놓고요. 이제 이렇게 뾰족한 그래프를 원하는 건 아니죠. 그렇기 때문에 컨버트 노드를 꺼내도록 하겠습니다. 에디트 밑에 붙여주시고 플래그를 켜주겠습니다. 이 상태에서 우리는 이렇게 꺾여 있는 선을 컨버트 투 무엇으로 바꿀지 선택해 주시면 됩니다. 저는 넙스 커브로 바꾸도록 하겠습니다. 자, 곡선의 모양이 부드러워졌죠. 자, 이론 수업 때 계단식으로 그래프를 만들고 이런 형태의 곡선을 이렇게 더해줄 거라고 말씀드렸었어요. 이제 조금 이론 수업을 들을 때보다는 좀 와닿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이번에는 블라스트 노드를 이용해 볼 건데요. 블라스트가 아니라 카브 노드를 불러올게요. 카브 노드를 불러와서 이 선의 길이를 줄여주도록 하겠습니다. 이 선의 길이가 지금은 이만큼인데 지금 카브의 퍼스트 U에 0.25가 써있는데요. 그러면 25%만큼 줄어서 이런 선이 될 거고 이렇게 선이 줄어든 경우에 가장 첫 점인 이 지점이 0번 포인트가 될 겁니다. 자, 예를 들어서 퍼스트 U의 값이 더 커져서 선의 결과가 이렇게 나온다면 그때 이 점의 가장 끝에 왼쪽 끝에 있는 이 점이 0번 포인트가 될 겁니다. 그렇다면 연결을 해볼게요. 자, 줄어드는 게 보이고 퍼스트 U가 이렇게 움직이면서 이때
우리가 0번 점을 떼어낼 수만 있다면, 그리고 0번의 움직임만 본다면 이 곡선을 따라 움직이는 애니메이션이 되겠죠. 자, 여기서부터 우리가 이론 때 주구장창 배웠던 내용을 이용을 해볼게요. 이제 클락 컨트롤에서 대시의 값을 카브의 퍼스트 뷰에 넣겠다고 했었습니다. 한번 넣어보도록 할 건데, 지금까지 했던 가장 쉬운 방법으로 넣어볼게요. 대시에서 오른쪽 키 누르시고 카피 파라미터, 그리고 카브 1의 퍼스트 뷰에 오른쪽 키 paste relative references 해주시면 클락 컨트롤에 0.91이라는 값이 카브의 퍼스트 뷰에 0.91이 들어간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상태에서 플레이 눌러볼게요. 이제 우린 파라미터에서 다른 파라미터에 있는 이 내용을 붙여 넣었을 때 이 구성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완전히 알고 있는 거예요. 자, 한번 이해를 해볼게요. 채널을 불러올 건데 이 주소로 불러오겠다 라고 선언을 했고요. 바로 닷닷 슬래시가 붙었습니다. 그 뜻은 카브의 상위 단계인 클락 티킹에서 그 다음 정보를 찾겠다는 뜻이에요. 그 다음 정보는 바로 클락 컨트롤이 써있는 게 보이시죠? 그리고 이 클락 컨트롤 안에 있는 대시값, 카브에서 보시면 대시값이 써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 뒤에는 슬래시가 없죠. 자, 그렇다면 이제 좀 더 있어 보이게 한번 써볼게요. 클락 컨트롤에서 대시값을 불러오겠다 라는 걸 우리가 알고 있기 때문에, 자, 카브를 완전히 지우고 새로 만들어 볼게요. 카브 도어를 꺼내주시고요, 붙여주시고 켜주시면 퍼스트 뷰 때문에 줄어들었습니다. 지워주시고 직접 써보겠습니다. 채널을 불러올 건데요, 어디서 불러올 거냐면, 자, OBJ에 클락 티킹에 여기 이름을 써주면 되겠죠. 자, 보이게 두고요, 써볼게요. 슬래시 치시고 OBJ. 자, 지금 이렇게 바로 제한이 되는 내용이 뜨는 걸 볼 수 있죠. 그렇기 때문에 막상 직접 입력을 해도 많이 어렵지 않습니다. 자, 다시 써볼게요. 슬래시 OBJ를 방향키로 위아래를 옮길 수 있고요. OBJ를 엔터 쳐주시고, 그 다음에 이제 클락 티킹으로 들어와서, 그 다음엔, 자, 이 경우에는 찾기가 어렵죠. 이때는 써주겠습니다. 메뉴에 있었네요. 클락 컨트롤 해주시고 다음에 대시값을 불러주시면 됩니다. 결과를 한번 볼게요. 클락 컨트롤에서 0.875 있는 게 카브에서 0.875로 있는 걸 확인할 수 있죠. 좋습니다. 계속 진행해 볼게요. 자, 이제는 플레이를 누르면 너무 빠르기 때문에 클락 컨트롤에서 인터벌을 2배로 늘려줄게요. 48로 바꾸겠습니다. 그러면 좀 느리게 움직일 거예요. 잠깐 포인트와 넘버를 지우고 볼게요. 자, 여기에서 가장 왼쪽에 있는 점을 떼서 포인트로 바꿔주면 선을 따라 움직이는 포인트 애니메이션이 되겠죠. 한번 떼어내도록 하겠습니다. 자, 포인트 보이고 넘버 보이게 할게요. 그 다음에 블라스트 노드를 꺼내주고요, 연결해주고 플래그 켜겠습니다. 그룹에는 0을 눌러주시고요, 그룹 타입에 포인트로 바꿔주겠습니다. 다시 한번, 그리고 딜리트 넌 셀렉티드 누르면 나머지 내용이 사라지겠죠. 자, 플레이 해볼게요. 자, 점이 선을 따라 우리가 만들어준 선의 모양대로 움직이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자, 이제 이 점에, 잠시만요. 자, 이 점에 정보를 가공해서 클락 컨트롤에서 파라미터에 원하는 정보를 입력하도록 해볼 건데요. 앞으로의 수업 진행을 위해서 어치비브 밥과 어치비브 랭글을 이용해 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어치비브 밥은 이용하지 않고 랭글만 이용해 볼 건데요. 어치비브 랭글을 이용해서 뭘 만들 거냐면, 지오메트리 스프레드시트에 보시면 여기에 x와 y, g 값이 있습니다. 그리고 다른 내용은 뭐가 없는데요. 여기에 바이브라는 어트리뷰트를 만들어 주도록 하겠습니다. 어렵지 않은 내용이니까 제가 어떻게 하는지 보고 따라오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탭키 누르시고 어트리뷰트 랭글을 꺼내줍니다. 붙여주시고요. 여기에는 런오버가 포인트로 되어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포인트 어트리뷰트에 대한 백스프레션을 이용하겠다는 뜻이거든요. 자, 한번 써보겠습니다. 우리가 만들 vibe라는 내용은 숫자 값이기 때문에 float vibe는 벡터인데 포지션
y 값을 불러오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세미콜론으로 꼭 잘 닫아줘야 합니다. 이 상태에서 지오메트리 스프레드시트에 가시면 아까는 없었던 vibe라는 어트리뷰트이 새롭게 생겼죠. 그리고 우리가 포지션 y 이 값을 불러온 거기 때문에 vibe 값은 포지션 y 값과 동일한 값이 됩니다. 자, 이제 이 값을 클락 컨트롤에서 이용을 해보려고 하고 있어요. 자, 클락 컨트롤에 새로운 파라미터를 만들어 줄 거고 이 vibe라는 새로 만든 어트리뷰트를 불러오도록 해보겠습니다. 자, 클락 컨트롤에서 edit 파라미터 인터페이스 가신 다음에 플롯을 넣어주도록 하겠습니다. 어드밴스드 모션에 넣어줄게요. 그리고 이름은 vibe로 할게요. 복사해주고 붙여넣겠습니다. apply하고 accept. 자, 이제 포인트 펑션을 처음으로 한번 써볼게요. 여기에 포인트라고 쓰시고요. 자, 우리가 이 주소를 불러줘야 되는데 이름이 명료하게 되어 있을수록 우리가 직접 입력하기 편하기 때문에 이름을 바꿔주겠습니다. set vibe로 할게요. 제가 다 대문자로 치는 이유는 사실 수많은 노드들 중에서 이름을 겹치지 않게 하는 게 가장 큰 목표입니다. 자, 클락 컨트롤에서 vibe에 포인트 펑션을 써주시고요. 가장 먼저 입력해야 되는 건 주소입니다. 두 가지 방식으로 써볼 건데요. 우선은 앱솔루트한 방식으로 써보겠습니다. 자, obj에 클락 킹에 set vibe에 set vibe까지만 오시면 됩니다. 이렇게 되면 가장 먼저 필요했던 set vibe까지 오게 되는 겁니다. 이 다음에 컴마 찍어주시고요. 몇 번 점을 부를지를 이제 선언해주면 되는데요. 0번 점이죠. 하나밖에 없으니까요. 그리고 어떤 내용을 부를지 알려줘야 합니다. 우리가 원하는 건 vibe죠. 그리고 그 뒤에 인덱스 넘버를 써줘야 되는데 0을 써주면 되겠죠. 왜냐하면 값이 한 개밖에 없기 때문에 가장 첫 번째 정보인 0을 써주면 됩니다. 자, vibe 값이 잘 들어가는지 보기 위해서 먼저 set vibe에서 지오메트리 스프레드시트 볼게요. 0.309라는 값이 들어오면 됩니다. 클락 컨트롤에 눌러보시면 0.309 잘 들어왔죠. 자, 마찬가지지만 이 부분을 한 번만 더 연습해 볼게요. 어떻게 연습할 거냐면 닷다 슬래시와 같은 방법으로 해볼게요. 주소를 입력해 주는데 닷다 슬래시를 해주면 상위 단계, 이 노드의 상위 단계이기 때문에 클락 티킹이겠죠. 여기서 이제 똑같습니다. 선택해 줄 수 있는 사항들이 바로 나오고 골라주면 됩니다. 아래 화살표 눌러주시고 set vibe 눌러주시면 이제 이 더 밑 내용은 이용할 필요가 없겠죠. 그러면 여기서 뒤로 가기 백스페이스 눌러주시고 클릭해 줍니다. 그러면 set vibe까지 주소를 입력해 준 거고요. 결과를 보면 우리가 원했던 값이 잘 들어가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거의 다 끝났어요. 이 상태에서 한번 이제 시계를 봐볼게요. 머지에 눌러주시고 확대해서 볼게요. 포인트 끄고 넘버 끌게요. 플레이 누르면 자, 별로 차이가 안 보이죠. 그 이유는 파이널 S 값에 어떠한 보정도 해주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하고 넘어올 걸 그랬어요. 지금 해볼게요. 자, 파이널 S에 자, 이제 이 값을 불러올 건데요. 더 이상 카피 파라미터 이렇게 할 이유가 없죠. 채널 펑션을 써주시고 괄호 열어주신 다음에 이름을 쓰겠습니다. vibe 써주면 되겠죠. 자, 다시 한번 플레이 해볼게요. 자, 움직이는 게 보이시나요? 끝이 미세하게 떨리고 있죠. 이 진폭을 좀 늘려주기 위해서 어드밴스드 모션 vibe 아래에 새로운 파라미터를 만들어 주겠습니다. 자, 플롯 넣어주고요. 여기에는 멀티플라이의 약자로 mult를 쓰겠습니다. 어플라이 해주시고 이 값을 vibe 뒤에 곱해주면 이제 얼마나 진폭을 늘려줄지 설정해 줄 수 있겠죠. 곱하기 누르고 채널 멀트. 자, 채널 멀트 값이 0이기 때문에 지금 이 부분은 없는 거는 다름이 없어요. 멀트 값을 올려주겠습니다. 한 5 정도로 올려볼게요. 5배. 플레이 해볼게요. 자, 반동이 들어갔고 똑딱거리는 게 보이시죠? 지금은 인터벌 값이 48이기 때문에 느리게 보입니다. 원래 속도대로 한번 봐볼게요. 24로 바꾸겠습니다. 그리고 공간 확보를 좀 해볼게요. 자, 플레이 해보겠습니다. 자, 미세하게 움직이는 게 보이죠?
자, 만약에 이 반동의 모션의 템포라든지 모양을 바꾸고 싶다면 어떻게 하면 될까요? 여기서 선의 모양을 손봐주면 됩니다. 한번 조금만 보정을 해볼게요. 에디트에서, 자, 컨버트가 켜져 있는 상태에서 에디트를 드래그 해주시면 두 개를 동시에 볼 수도 있습니다. 이 상태에서 포인트 켜주시고 약간 움직여 볼게요. S 누르시고 셀렉트로 바뀌었죠? 이 상태에서 선택해주시고 T 누른 다음에 움직여 보겠습니다. S 누르시고 T 눌러서 움직일게요. 이 부분은 여러분이 연습으로 터득하셔야 합니다. 자, 지금 제가 실수를 했어요. 이런 식으로 불필요한 에디트가 나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면 지워주시고 원래 에디트를 다시 선택해주시고 차근차근 작업하시면 됩니다. S 누른 상태에서 드래그 해주시고 T 누르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 정도면 되지 않을까요? 자, 다시 한번 봐볼게요. 머지 켜주시고요. 저는 조금 전보단 나은 것 같아요, 이게. 자, 좋습니다. 클락 컨트롤러 오시고요. 우리가 초침의 개수를 30개로 바꿨었는데요. 좀 더 극단적으로 12개로 바꿔보겠습니다. 그리고 인터벌을 좀 느리게 해볼게요. 좋습니다. 그리고 멀티플라이도 올려서 더 많이 움직이도록 해볼게요. 15로 바꿀게요. 자, 똑딱거리는 시계에서 반동이 있는 시계까지 도달하였습니다. 다시 원래 시계처럼 바꾸도록 할게요. 24. 멀티플라이가 너무 높으면 좀 말도 안 되게 움직이기 때문에 7 정도로 해서 모션감만 있도록 두겠습니다. 아, 이거 너무 크네요. 3. 좋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내용을 외부 모델링 파일에도 가져갈 수 있겠죠? 컨트롤 C 하고요. 나오셔서 FBX 클락에 들어오시고 지금 있는 클락 컨트롤은 지우도록 하겠습니다. 컨트롤 V 눌러서 넣어주겠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퍼스펙티브 뷰로 볼게요. 그 다음에 불필요한 점들이 보이는 것 같은데요. 모델링 파일이 지금 와이어로 보이게 되어 있었네요. 바꿔줄게요. 자, 여기에서 와이어 프레임으로 선택되어 있으면 이렇게 와이어 프레임만 보는 것도 가능합니다. 이것도 느낌이 있는 것 같으니까 이걸로 한번 봐볼게요. 그러면 자, 플레이를 하면 잘 적용이 되었을까요? 좋습니다. 우리가 공을 들여서 잘 만들어 두었기 때문에 이 내용을 붙여주는 것만으로도 바로 작용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자, 여러분, 이로써 시계 애니메이션의 모든 과정을 마쳤습니다. 끊임없이 움직이는 시계에서부터 반동 없이 똑딱거리는 시계, 그리고 반동이 있는 상태로 똑딱거리는 시계까지 다 만들어 보았습니다. 사실 만드는 과정보다 이론이 정말 많았죠. 과장해서 말하자면 이 정도의 내용은 기본 중 기본입니다. 이 부분을 확실하게 이해하지 못한 상태로 어튜브 팝, 벡스 혹은 시뮬레이션을 공부하게 되면 의도대로 만드는 게 아니라 우연의 기대에 작업하는 경우가 생깁니다. 오늘 배운 내용은 꼭 복습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이번 3강 파트 1, 2, 3을 시작으로 여러분과의 수업이 점점 인터페이스가 아닌 후진이 안으로 들어오는 것 같아서 저도 신이 나는 것 같습니다. 따라와 주시는 여러분 덕분에 제 스스로도 동기부여와 힘이 됩니다.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다음 강의 3강 파트 4로 뵙겠습니다.